오늘 미국장 약세로 끝났습니다. 미국발 강한 충격이 전 세계로 쭉 훑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약간 심호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리고 장 자체는 초반부에 세게 밀렸다가 그 다음에 중반부에 머리를 다시 들었었는데 후반부에서는 빼먹으면서 끝났습니다. 이거 어이구 이렇게 커지네요. 이 출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파인비즈에서 나왔는데 보시면 뭐 테슬라 2.5, 애플 1.67, 마이크로소프트 0.79, 구글 살짝, 페이스북은 좀 올랐고요 반대로.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빨간색의 유형이 미국 쪽에서는 빨간색이, 서구 쪽에서는 빨간색의 유형이 이제 하락세로 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상승으로 보지만, 그래서 이제 빨간색 쪽으로 있을수록 하락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그 해당 섹터의 그 규모가 큰 주식 위주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주식 보면 테슬라고요. 갭을 다 메꿨습니다. 그나마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끝난 게 다행이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뭐 무섭게 치고 올라가던 게 다시 $1,000대 근접했고, 애플입니다. 애플도 보시면 급등했었지만 이거는 거꾸로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붙었어요. 엔비디아는 상당히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도 사실 보면 추세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위로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졌죠. $3,7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200까지 내려왔으니까 하락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금값이나 다른 주식시장의 대안책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 실제로 추세 패턴을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런 해석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게 작년 이제 3, 4분기 들어오면서 주식이 올라오고 조정받을 때 얘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 작년 한 3, 4, 1분기 지나고 나서의 패턴을 놓고 보면 세게 내려왔다가 주식 들리고, 그러니까 주식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왔다가 들리는 과정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올 때는 주식보다 버티질 못하고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 금도 특별한 상관관계를 사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후반부에 들렸던 거는 그 투자의 광기가 살아나면서 이게 밀려 올라갔던 건데, 그 뒤로 세게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혼조세를 보일 뿐, 이게 뭐 예를 들면 상황계가 이렇게 역으로 움직인다거나 계속 역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 근데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또 역의 상관관계도 아니에요. 그죠? 정의 상관관계를 또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어떤 특별한 투자의 대안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투자이익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무엇인가 안 보일 때 진입해서 이익을 먹고 도망가는 그런 패턴의 지금 투자 패턴이라고 보셔야 돼요. 금을 대체한다거나 혹은 주식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투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안 될 거라는 게 사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실제로 거래가 이거를 실제로 우리 실생활 거래에 쓰지는 못하거든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있는데, 그게 이제 투심 강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도 이미 몇 번 보여드렸지만 미국장도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강도가 상당히 역사상 가장 센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네덜란드의 튤립 한 송이가 암스테르담의 집값 한 채보다 비싸게 그렇게 광기를 부렸던 그런 시기만큼이나 지금 그런 광기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버냉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된 그런 유동성 축포가 사방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처절하게 깨지려면 결과적으로 그 버블이 깨지는 상황이 한번 발생한 뒤에
이 행보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얘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큰 폭으로 하락과 반등을 그러니까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나온 거고요. 제조업지수, PMI 제조업지수. 수요일 날 나왔네요. 얘가 58.7로 약간 이렇게 추세는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게 요게 오늘 새벽에 나온 겁니다. 이게 PMI 지수, 서비스업 제조지수입니다. 얘도 약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예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거 야르디니 리서치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빨간색은 S&P 500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S&P 500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PMI 지수입니다. 그래서 50이죠. 이쪽이 우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 PMI 지수고 밑에 거는 서비스 PMI 지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PMI 지수의 움직임과 S&P 500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의 움직임이 약간 추세가 일정 부분 동기화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MI 지수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추세를 보이게 되면 즉 주식 시장의 상승 강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면 이 제로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PMI 지수가 제로점으로 근접하거나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이 궤도의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다.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찍은 게 이건 상단에서 찍었는데 좀 일정 부분 내려오면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PMI 지수는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죠. 서비스 PMI 지수가. 제조업도 아직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50에 붙으면 그런 위험성이 커지겠지만 아직은 그런 위험성을 논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강도를 세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시장은 머리를 드는 상황보다는 머리를 내린 상황에서 매수를 치고 들 때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녹록치 않은 어떤 그런 성과를 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두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잠깐 보면요. 이제 이거는 뭐 100만이 넘었었다고 나왔죠. 100만. 1일 확진자 수가 100만이 넘어서 미국은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100만이 검사한 사람만 100만이니까 검사하지 않은 사람도 또 있겠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확진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집 서울 인구 1000만 따져보면 10명 중에 1명이 확진자로 하루 만에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납니다. 미국이 3억 3천인가요?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7배, 한 7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곧 피크아웃 칠 것 같습니다. 거의 피크아웃 다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미크론 사태로 피크아웃 치는 게. 그리고 기사에 보면은 뒤에 있나? 그리고 여기 이거는 WHO 네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폭중해서 난리치는 건 맞는데 미주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이 이 피크아웃 치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약간 들리는 패턴을 이제야 보이고 있어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중간에 여기 뉴즈원 기사 보면 유럽, 미국을 집어삼킨 오미크론 산품이 아시아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일본에서 뭐 더블 막 하루에 더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나마 통제를 좀 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피크아웃을 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크아웃 쳐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피크아웃 치는 것들을 일단 이렇게 약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미크론 사태는 좀 더 안 좋은 상황들을 유지할 것 같아요. 거리 두기를 풀었다 나왔다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오미크론 사태는 피크아웃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에서 주요한 이슈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고 그리고 피크아웃 쳤으니까 봉쇄나 이런 조치도 앞으로는 강화보다는 풀리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기 이건가? 이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시한 1300만 명 봉쇄했는데 난리가 아니랍니다. 뭐 서로 물자들이 안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것도 있고, 임산부가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그 우한 쪽에 있었던 일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면, 지금도 이제 몇 개 성에서 또 이렇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확진에 대한 강도가 여기저기서 터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중국은 아직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중국에서 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하이라이트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좀 봐야 될 기사 중에 이거 국민일보 기사인데, 이게 1월 7일자로 나온 거고요. 이 기사는 신창호 선임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IT 기업 대량 해고 적자 도미노, 그다음에 중국 통제 민낯,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IT 빅테크나 이렇게 짓누르는 게 사실 저도 어떤 상황으로 주식만 눌린 건지, 그 뒤에 주식 눌린 것만 봤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왕관을 노리던 알리바바의 모바일 앱 텐센트는 지난해 창립 이래 최저 성장 기록을 했고, 지난해 텐센트 수익률은 전년 대비 38% 하락했답니다. 마윈께서 엄청나게 큰 공을 쏘아 올리셨죠. 이 터질 일이 터진 거죠. 터질 일이 터진 겁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앱인 디디추싱의 지난해 매출은 아예 적자로 돌아섰는데, 4분기를 제외한 지난해 9개월 동안만 무려 6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때 최고의 가치의 스타트 기업이었던 디디추싱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빅테크 통제 검열 정책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온라인 앱스토어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까지 당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쪽에 있는 제재가 안 좋은데, 이게 그냥 최악으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을 따르고 올해는 좋아지긴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적자나 이런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겠죠. 뚫고 나갈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 해외에 상장을 잘 못하게 만드는 과정 하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잘 못하도록 제도화가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중국 측의 빅테크는 투자 섹터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헝다그룹 상황이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월 6일자입니다. 조선비주고 김남희 특파원께서 올리셨는데요. 일단 뭐 채권 상환 영위되고 이미 디폴트 상태고, 신용등급회사 어디더라? 피치사는 헝다그룹이 이미 제한된 디폴트로 강등해서 디폴트 판정을 현재 내린 상황인데, 사태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사 내용으로는 상환을 좀 유예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지급 연기를 한 요청이 노동자의 임금 지불과 분양주택의 입주를 우선 처리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쪽의 채권 투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로 놓고 보면 이게 더 긍정적인 거죠.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충격은 좀 더 덜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쪽에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물 경제에는 긍정적인, 좋다는 게 아니고 그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황 추이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진입이 성급한 액션보다는 유심히 잘 보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올해 3번의 정책하고 시진핑의 그 연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정화되면 중국은 로드맵을 걸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게. 물론 거기에 인플레이션 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PPI가 높죠. 중국은 뭐 CPI는 그나마 안 돼. PPI가 지금 높아서,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기업에서 소비자로 물가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아마 누르고 있을 겁니다, 공산당이. 그런 분들이 한없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이후에 좀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 공격적인
그 완화 정책을 필 수 있겠다. 부동산도 안정화되고 물가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시장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전에 그러니까 반응이 돼서 주식시장이 여름께 정도면 추세를 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인데요. 이 기사 뭐 연합뉴스고 그냥 간단히 볼까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1월 7일자고 현대기아는 늘었다. 독일에 작년 신규 등록차 수는 10.1%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이율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다 빨갛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다 마이너스죠. 근데 보면 초록색이 있는데 요게 기아고요. 2.4% 늘어나는 거, 1.5% 늘어나는 게 현대입니다. 그나마 선방했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최강의 선방을 한 게 두 군데가 보이죠. 100% 넘게 나왔죠. 이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은 carsalesbase.com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테슬라에 이게 어느 시장이냐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판매 대수거든요. 쭉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데 2018년도부터 좀 궤도를 잡다가 2019년도에도 궤도를 잡기 시작했죠. 월간 뭐 10,000대씩 팔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런데 2020년에 50,000대, 30,000대, 64,000대, 64,000대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 66,000대, 73,000대, 84,000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여기서 일로 튀는 강도는 굉장히 세죠. 거의 2배, 3배씩 막 튀었는데 여기서 일로 튀는 강도는 떨어졌죠. 지금. 배수를 못 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테슬라 유럽. 그래서 유럽이 작년에 팔은 데서 뭐 2,000대, 3,000대, 17,000대 분기별로 세게 나오는데 17,000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8,000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18,000 세지죠. 분기별로. 하나, 둘, 셋 26,000이죠. 근데 이게 올해 보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풀렸죠. 초반부에 보면 23,000 하나, 둘, 셋 26,000 이거 코로나 난리 때문에 묶였다가 여기 보면 33,000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아직 분기가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로 튈 때 이때는 코로나 난리 때문에 못 사서 튄 거고 여기 튀는 강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튀는 강도가 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강도는 그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7,000 요거는 뛰어넘어야 되고 18,000이죠. 그죠? 여기 23,000 33,000 조금 강도가 세졌네요. 그죠?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가장 테슬라가 끌고 가는 가장 강도 높은 곳이 중국이에요. 잘 보면. 보시면 이게 작년인데 올해 이 늘어나는 강도 굉장히 세죠. 여기 보면 뭐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이 배수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달별로 올라가는 배수는 이 배수만큼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테슬라의 이 주가 퍼배수가 보시면 300배입니다. 350배. 이게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배수가 높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성장,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강도를 내년에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제가 모멘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이 모멘텀 때문에 여기까지 뻗어서 올라왔는데 그 모멘텀이 아직은 그나마 살아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서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겠다? 테슬라가? 자꾸 테슬라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테슬라를 꼭 쳐다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얘를 들고 있으면 무한히 애플처럼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이렇게 $700에서 또 팡 튀어가지고 1000슬라, 1200슬라까지 왔다가 또 뭔가를 하고 다시 또 빵 뛰어서 뭐 한 1600, 700 튀고 2000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눈치 보기를 한동안 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뉴스 보도들하고 주식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유심히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